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대형 호재들을 앞둔 가운데도 코인 시장이 미지근한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5월 5일부터 코인계의 CES 더하기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큰 행사가 마이애미에서 이미 진행 중입니다. 컨센서스 2026이라고 해서요. 비트코인 컨퍼런스는 비트코인 위주면 이 행사는 알트코인과 업계 전반을 다루는 굉장히 큰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인에 대한 분위기는 별로 뭐 그렇게 뜨거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패트릭 위트라는 백악관의 코인 자문위원장이 또 한 번,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또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 전략 비축안을 또 수준에 발표할 것이다. 두 번이나 얘기를 했으면 뭔가 하긴 한다는 거죠. 반응은 별로 없지만 하긴 한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이나 기타 알트코인들을 지금 통합 관리하고 뭐 여러 가지 작업을 지금 몇 달째 진행 중이다.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요? 발표는 못하고 그러면서 각 미국의 정부 기관들이 보유한 코인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뭔가 하긴 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 정부가 산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발표거든요. 그럼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좋은 거면 혼자 많이 사서 부자 되시고 나는 그냥 주식이 좋고 AI가 좋고 반도체가 좋사오니 열심히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뭐 이런 분위기다. 관망자의 분위기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뭐 기관들만 관심 있지 대부분은 개미들은 관심이 없다 생각이 들고요. 같은 이제 컨퍼런스에서 또 같은 분입니다. 패트릭 위트가 클래리티 법안이 7월 초에 통과를 목표로 지금 진행을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 요게 7월 4일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 전까지 하원 표결까지 마무리하는 일정을 구상 중이다. 일정에 여유가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가능해서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서 의미 있는 선물이 될 것이다. 야, 이 굉장한 선물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사람들 반응은 사실 우리들마저도 이렇잖아요. 클래리티 그거 아직도 그거 하고 있어? 아직도 저러고 되네 마네 하고 있어? 사람들이 지칠 대로 지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주식에 오른 거에 비하면 오른 것도 아니니까 뭐 상대적인 박탈감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비트와이즈의 맷 호건 CIO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커질 거야. 여기 보시면 도어대시가 현재 스트라이프와 협력해서 40개국 이상에서 굉장히 많은 나라네요. 배달원들에게 급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급을 하는 거 테스트하고 있다. 그리고 메타, 구 페이스북이죠. 여기에서도 솔라나와 폴리곤 고속도로를 활용해서 필리핀이나 콜롬비아나 이런 크리에이터들에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역시 보상을 하고 있다. 물론 시범 운영이긴 하지만 야, 이거를 보면서 내 전망에 엄청나게 이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지겠구나. 확신이 생겼다라고 밝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혼자만 확신하지 말고 증명해 보이라고 가격이 많이 오르면 내가 좀 사줄게. 혹은 그 반대도 있죠. 지금 이 가격에서 반토막이 되면 내가 사줄게. 예전에 뭐 삼성전자도 뭐 한 2만 원, 3만 원 오면 내가 사줄게. 뭐 이랬던 댓글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그 단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다른 뭐 좋은 뉴스는 차치하더라도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그것도 계획을 가지고 뭐 몇 년이든 100만 개든 산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떨떠를 말까?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한국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다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신한투자증권의 고액 자산가 강남 센터장이 한 10조 원 정도를 굴리고 있나 봅니다. 이분이 최근에 인터뷰를 했는데 지금 강남 부자들도 엄청난 포모를 느끼고 있다. 삼전과 닉스 여기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그 외에도 바이오에 정유에 방산에 뭐 코스닥 종목에 앞으로 올릴 게 널렸는데 뭐하러 굳이 힘들고 어려운 코인을 투자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뭐 요런 내용 뭐 다 아실 텐데 여기서 이제 코인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들은 세금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코인에는 아직 관심이 매우 적다.
내년에 세금 낼지도 말지도 모르고 뭐 이상한 세금, 기타 소득 뭐 매길 수도 있고 건보료도 올라가는데 굳이 그런 걸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죠. 부자들 입장에서는요, 모험을 하고 더 버는 거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인플레 정도만 지켜내면서 금투세, 상속세, 증여세 없는 것, 복잡한 거 말고 지키는 투자가 이들의 핵심이겠죠. 근데 이들이 아마도 이번 불장에는 좀 들어오기가 쉽지 않겠다. 들어오더라도 정말 늦게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제가 코인 부분만 가져와 봤는데요. 코인에 대한 고액 자산가들의 관심도는 아직 높지 않다. 그나마 스타트업으로 자수성가한 분들 정도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동향을 물어본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란 말은 젊은 부자란 얘기겠죠. 그것도 비트가 좋아요, 이더가 좋아요를 물어본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 동향을 물어본다.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밀어주고 뭐 국채를 산다고 하고 여러 얘기가 있으니까 서클 사도 돼요, 안 돼요? 뭐 요런 거겠죠.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없으니까 서클 사요 말아요. 요 정도 물어보는 거고 큰 자금이 움직일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그래서 고액 자산가는 새로운 자산에 뒤늦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당연하죠. 뭐 규제가 완벽하고 검증이 돼야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 데다가 지금 코인 제도와 뭐 뭐 세금 아무것도 정해지진 않은 상황에서는 관심을 가지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내년에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세금이 납부가 되겠죠. 그것도 양도소득세도 아니고 금투세도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로또와 똑같이 취급을 받고 있고 건보료도 아마 꽤나 올라갈 겁니다. 고액 자산가들은 내가 이걸 왜 그냥 편한 국장하지?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사실 한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시장입니다. 근데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 가격은 올라도 남들보다 더 오르니까 뭐 코인은 지금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비단 부자들뿐만 아니라요. 일반인들도 비교적 제도권이 갖춰졌다고 하는 해외 주식 양도세에서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현상이 지금 제가 여러 카톡방에 들어가 있거든요. 뭐 코인방, 부동산방, 주식방. 그래서 뭐 여러 이제 뭐 지표들이나 소식들을 알 수 있는데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익명으로 소개를 드려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 혹시 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지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잖아요. 내가 해외 주식을 잘 모르는데 수익이 났다. 대단한 분이네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요, 제가 성별은 모르지만 제 주위에서 보면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투자를 훨씬 잘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코인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투자는 보통은 이런 분들은 여자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이 변동성에 좀 민감한 경향이 있더라고요. 막 좀 잊고 지내신다든지 아무튼 뭐 여자분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 근데 올해 세금을 내야 될 게 400 정도가 된다. 야, 이거 생각도 안 했던 세금인데 왜냐면 국장만 한다든지 뭐 이러면 이런 분들은 세금이 아무리 이게 오래됐다고 해도 생각도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것도 아닌데 이거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다 잡나요? 랜덤으로 조사를 하나요? 이 얘기의 뜻은 정말 머리 아파 죽겠고 이건 생각에도 없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내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고민을 남겼겠죠. 자, 지금 해외 주식도 이런 판국에 코인은요. 와, 저는 정말 눈을 의심하는 규제 기사들이 또 한 번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야, 게리 겐슬러가 생각이 나는 지금 안 그래도 코인 업계는 지금 거래소에서 100만 원 미만의 돈, 코인도 내가 나한테 보내더라도요. 해외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뭐 코인원에서 업비트로 옮기는 것도 100만 원 미만이어도 엄청 복잡하고 힘든 트래블을 검증을 거쳐야 되거든요. 혹시라도 예전에도 101만 원만 보냈다? 이거 탁 걸려가지고 소명하는데 정말 짜증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소액도 그러고 있죠. 자, 근데 해외 거래소로 코인을 송금하면, 즉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이런 데로 보낼 때 1,000만 원이 넘으면 너는 무조건 의심 거래야. 뭐가 의심일까요? 범죄를 의심하겠죠. 뭐 탈세든, 뭐 뒷돈으로 빼돌리든, 근데 사실 세금도 없는데 탈세라는 게 말이 안 되지만 아무튼 범죄자로 취급하겠다. 해외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1,000만 원만 넘으면 뭐 위험도에 관계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은 넌 범죄 대상이니까 보고를 하세요. 야, 이거 해외 거래소를 쓰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현재는 내 돈인데도 트래블 룰에 의해서 100만 원 미만도 뭐 함부로 보낼 수 없고 이게 8월부터 시작 예정이라고 합니다. 해외 거래소로 1,000만 원 넘게 보내면 알지? 이거 너 잘못한 거야. 범죄자 될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요. 내년부터 세금을 거둘 건데 국내 거래소만 쓰라는 겁니다. 굳이 바이낸스로 보내고 디파이 돌려가지고 나 복잡하게 계산하게 하지 마. 국내 거래소 네다섯 개만 정보 받으면 세금 충분히 거둘 수 있으니까 보냈다? 좋아. 그러면 범죄 의심 얼마나 괴롭히는지 한번 내가 봐보자. 한번 보내봐라.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거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이거 쓸까요? 바이낸스 쓰고 싶을까요? 우리 같은 고인물들도 혀를 내두르는 지금 규제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개인들뿐만 아니라요. 코인 기업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거래소의 지분을 규제하는 겁니다. 거래소 지분을 한 사람이 많이 들고 있지만 지금 한 15에서 20%를 못 넘어가게 규제를 취하고 있거든요. 이 지분 규제가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지분이 많아야 그 기업 뭐 CEO라든지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거를 키울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근데 15% 넘게 갖고 있지 마. 그럼 내게 아니네요. 근데 내가 여기에 많은 돈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노력에, 아까 그런 논리를 제가 기사에서 보고 좀 놀랐는데요. 코인 거래소를 공적 인프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공공이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한 사람이 독점을 하면 안 되니까 15%를 넘으면 안 된다라고 써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열심히 투자를 하고 이 거래소를 키우고 뭐 하고 싶을까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아마 저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사실 세계 최고 코인 인프라, 화력, 뭐 투자, 투기하면 한국이 따라갈 나라가 없죠. 그리고 무엇보다 K-팝이라든지 K 문화를 통해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키우려면 진작에 키우고도 남았습니다. 우리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만 K 컬처를 산다든지, 뭐 노래를 산다든지, 연극을 본다든지, 굿즈를 산다든지, 콘서트를 온다든지 할 수 있었는데 이미 조금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이미 한국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이런 정말 자격을 갖췄지만 참 안타깝다. 그럼에도 지금부터라도 좀 먼저 산업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유예해 주란 말 안 하고 싶어요. 그쵸? 우리도 정당하게 대우를 받고 세금을 좀 걷어갔으면 어떨까? 이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제 한국 사정은 이렇고 미국은 조금 다르죠. 저는 이번에 불장이 온다면 미국 국가 주도로, 기관 주도로, 즉 예전에 17년이나 21년도는 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었잖아요. 그거랑은 지금 다르다. 한국은 앞서 봤듯이 그런 상황과 규제나 뭐 여러 가지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미국, 기관, 연기금, 뭐 401k, ETF 요런 큼지막한 매수세로 올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오르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이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스닥 입장에서도 세계 최대 거래소죠. SEC가 규제를 완화하는 바람에 지금 많은 블록체인 실험이 확대되고 특히 토크나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지금 산업이 커지고 있다. 과거에 규제가 불확실했던 때에는 업계가 사실상 움직일 수 없었다. 뭐만 하면 때리고 왜 맞는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 우리 게리 겐슬러 때 겪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구축을 하고 실험을 하고 투자를 한다. 그래서 나스닥이 벌써 130개 이상의 시장에서 거래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규제 친화 환경 때문에 큰 코인도 아니었어요. 시총이 작은 거의 죽은 줄만 알았던 온도 코인이 꿈틀꿈틀했던 이유도 저는 이 중에 하나가 이유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해봐라. 뭐 안 때릴게. 뭐 이런 기조가 있으니까 온도 파이낸스가 키넥시스, 요거 JP 모건이거든요. 마스터카드와 리플과 합쳐서 지금 실시간으로 미국 국채 토큰을 시범적으로 환매를 했다라는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요.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여기 보시면 과정이 써 있죠. 여기서 주인공은 리플입니다. 리플이 주체가 돼서 XRP 레저라는 고속도로에서 리플이 보유 중인 온도 파이낸스가 만든 국채 토큰 요거를 이제 왔다 갔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는데 요거를 리플 입장에서 나 팔고 싶어.
달러로 나한테 꽂아줘. 근데 실시간으로 꽂아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마스터카드와 JP모건이 힘을 합쳐서 리플의 은행 계좌로 결국 국채를 팔고 달러가 송 입금되는 그거를 지금 시범 운영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이미 비들펀드랑 뭐랑 해서 다 진행 중인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사실 시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코인 업계끼리 말고, 코인 아는 고인물들끼리 막 이렇게 주고받고 사고팔고 하는 거 말고, 여기서 지금 뭘 했냐면요, 코인이랑 전통 금융 간에, 은행 간에도 24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결제되고 달러로 입금해 줄 수 있어? 요거는 아직도 버벅이는 단계입니다. 왜냐면 은행은 문을 닫고 수수료도 비싸고 막 2, 3일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거를 테스트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까지는 시범이었고 앞으로 정말 많은 기관들, 기업들의 돈이 들어오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지 검증이 돼야 사람들이 큰 돈을 맡기고 유동성도 창출이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 테스트를 했다. 그래서 이게 된다는 말은 정말 많은 국채를 기반으로 토큰화를 이제 장사를 시작하겠다.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게 된대, 시범해보니까 된대, 그러면 많은 기관들도 투자를 하려고 들어오겠죠. 토큰화 시장에. 그리고 지금 JP모건이 왜 들어왔을까요?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 마스터카드도 코인 별로 안 좋아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들어온 이유는 이 RWA 시장의 수수료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샀다 팔았다 하면 그거 선점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물과 투자와 유동성과 기관들이 합쳐서 들어오겠다. 요게 이제 한국과 미국의 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재미를 많이 본 주식 손님들 지금 많이 있으시겠죠? 요분들이 결국은 이제 코인 쪽으로 넘어올 텐데, 이 손님 받을 준비를 주식과 코인을 같이 겸용으로 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다. 뭐 대표적인 주자가 로빈후드였죠. 근데 로빈후드를 이제 멱살을 잡고 뒷머리를 잡고 끌고 오는 이제 기관이 바로 모건 스탠리다. 즉, 이 트레이드 요거는요, 모건 스탠리의 온라인 증권사였습니다. 코인은 안 했어요. 근데 코인 거래 시스템을 지금 열심히 도입을 하고 있다, 출시를 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것도 거래 수수료가 0.5%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거 업비트 따지면 이거 생각보다 비싼 거거든요. 근데 요게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찰스 슈왑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금 수수료 경쟁을 해서라도 이 시장을 뚫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왜요? 결국 이쪽에 물이 들어올 거니까 미리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올해 말까지 860만 명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를 할 텐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네요. 이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모건 스탠리는 주식은 사고 팔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코인 플랫폼을 그러니까 사고 팔아야 됐던 사람들은 결국은 코인베이스 가고 로빈후드 가고 찰스 슈왑을 갔다라는 거죠. 찰스 슈왑도 최근에 이제 추가를 한 거잖아요. 이 친구들을 우리도 코인 사고 팔아야 우리 생태계 그대로 남아 있겠구나. 그래서 지금 추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비트코인 ETF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랙락, 피델리티 그런 남의 거 팔지 말고 내가 직접 만들자. 그게 모건 스탠리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찰스 슈왑의 수수료가 0.6에서 0.9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보다도 모건 스탠리는 더 낮췄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코인베이스, 찰스 슈왑도 더 낮추겠죠. 그쵸? 지금 수수료 경쟁이 이런 재미없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고요. 자, 여기서 궁금한 점이 이제 고인물들은 생기실 수 있는데 뭐냐면 로빈후드는 수수료 없다고 배웠는데 이거 무슨 얘기야 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로빈후드는 거래 수수료는 없는데 왜 그럼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이렇게 0.6에서 0.95라고 했냐면요.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마진이 벌어지고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쉽게 얘기를 하면 시장 가격이 10만 원에 거래되는 코인이 있다고 쳐보면요. 로빈후드에서는 이 스프레드가 벌어져서요. 10만 원짜리를 살 때는 10만 500원에 사야 됩니다. 그리고 팔 때는 99,500원에 팔아야 돼요. 수수료는 안 냈어요. 근데 지금 비싸게 샀잖아요. 그리고 이 스프레드가 벌어지니까 팔 때도 싸게 팔았잖아요. 이걸 감안하면 로빈후드도 수수료가 있는 거다. 이것도 좀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여유 있게 그날을 준비하지만 대부분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주자가 브랜드 카돈이라는 부동산 이제 투자자인데요.
자, 이분은 거의 재산의 지금 대부분을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펀드에 비트코인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에요. 약 2.3억 달러 정도가 들어와 있고요. 지금 1억에 1억 달러를 받아서 비트코인은 2억 달러를 매칭을 했다. 즉 거의 지금 1대1로 부동산과 크립토의 펀드를 맞춰놨거든요. 비중을. 왜 이런 걸 하고 있을까요? 사실 부자들은 부동산에서 월세 흐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너무너무 중시합니다. 부자들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화끈하게 오르거나 뭐 이런 건 전혀 기대를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지금 그 펀드에다가 비트코인을 거의 50대 50으로 집어넣으면서 월세도 나오면서 내 자산 펀드의 가격도 올라가는 지금 연 22에서 32%의 수익률을 기대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아까 주식 손님들을 크립토 쪽으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면 이분은요, 부동산 손님들을 비트코인의 맛을 보기 위해서 이 맛을 봐야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올 거 아니에요. 그 행동을 하고 있다. 굉장히 이분들은 지금 선구자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 뉴스가 있지만 다른 거 빼고요. 자, 존 벌린저는 그래도 세계 3대 차트의 전설 중에 한 분입니다. 지표를 만드신 분들이 3명이 있어요. 뭐 MSCD 혹은 맥디라고 하는 이제 지표를 만든 제럴드 아펠, RSI를 만든 와일더,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만든 이분, 이 세 분은 좀 전설에 가깝습니다. 근데 와일더라는 분은 제가 알기로 돌아가셨고요. 제럴드 아펠은 2021년, 22년 이때를 끝으로 은퇴를 하셔서 고령이라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전설 중에 차티스트 중에 활동하는 분은 이분이 최초입니다. 현재 이분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지금 비트코인 추세가 어제 긍정적으로 변환됐다라면서 본인의 전략 포트폴리오 뭐 택티카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공개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샀다 팔았다를 하니까 마치 드루켄 밀러의 포트폴리오처럼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공개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현금을 지금 하나도 없이 비트코인으로 꽉 채웠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트레이더들은요. 추세가 전환이 돼서 완벽하게 이제 상승 추세로 갈 때,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오는 분들이거든요. 추세 추종자들. 이런 분들도 지금 올인을 한 단계다. 그쵸?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즉, 뭔가 지금 확실한 변곡점에 크립토가 와 있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한다. 예전에 어떤 코인리스 기사에서 제가 썸네일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불장이 와도 개미들은 전혀 느끼지 못할 것이다. 정말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언제 느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화면이, 이 사진이 굉장히 상징적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작년 10월 말이었죠. 에펙 회의에 젠슨왕이 오면서 이런 깐부, 정말 상징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이루어지기가 어렵고 예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에이펙 회의 때 누가 올지도 모르고 뭐 경주라고는 하는데 경주는 뭐 준비가 안 됐다고 하고 뭐 트럼프도 오늘 만에 했었고 그 와중에 젠슨왕이 또 우연하게 왔네요. 우연하게 참석을 했는데 이것도 좀 우연인 거죠. 삼성전자나 뭐 현대차나 하이닉스 입장에서 보면요. 그리고 이분이 치킨을 체험하고 싶다. 이것도 굉장히 우연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깐부치킨에서 처음에는 이재용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을 불렀다고 하는데 최태원 회장이 안 오니까 현대차가 온 겁니다. 굉장히 변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한국에 온 김에 한국 정부에게 이제 칩도 선물을 하고 삼성은 엔비디아에 납품도 하고 와, 굉장히 큰 정말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게 트리거가 돼서 그만큼 국장이 안 좋고 어렵고 힘들었는데 지금 불을 뿜고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트리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모먼트가 크립토 쪽으로도 올 텐데 아마도 그거는 미국으로 인한 전략 비축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좋으나 싫으나 지금은 미국이 끌고 가는 장이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좋아하시든 싫어하시든 트럼프 대통령, 마이클 세일러, 뒤에는 지금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을 제가 뭐 그냥 만든 건데요. 뭐 요런 느낌으로 트리거가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미국 국가가 주도를 하는 한국에서 주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개미들이 주도하지도 않을 거고 미국 국가가 전략 비축을 선언을 하고 계획을 갖고 실제로 매수하는 장면이 나와야 됩니다. 계획을 갖고 막 이 규칙이 세워지고 뭔가 진행이 되는 걸 보면
기관들이 이제 따라오겠죠. 뭐 DAT 기업이든 401k 뭐 대체 자산이나 코인을 퇴직연금으로 사든지 ETF를 통해 사든지 아무튼 정부와 기관이 추매를 하고 매수를 하면서 정말 나중에 개미들이 따라오는 그런 장세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굉장히 다를 것 같고요. 한국의 개미들, 뭐 부자들이 정말 포머를 느낀다. 아, 정말 뒤늦게 그거는 그러니까 예전과는 정말 좀 다른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트리거를 우리는 기대를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젠슨왕 얘기가 나온 김에 슈퍼스타 젠슨왕의 경험담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고생을 많이 한 똑똑한 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본인도 얘기를 합니다. 나 똑똑하지 않다. 이거 똑똑한 사람보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근데 그 끝까지 버티는 힘은 타고나는 게 아니더라.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똑똑한 사람들 이거 다 못 버티고 도망가더라. 똑똑한 게 아니라 고통을 견뎌낸 경험에서 길러집니다. 힘들어 죽겠고 실패하고 힘든 그 경험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버틸 수 있더라. 그래서 긴 시간 준비한 일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사업을 오래 해봤는데 막 투자를 오래 해봤는데 뭐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막 실패를 하고 기대했던 프로젝트에서 좌절해보고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 뭐 굴욕감 느껴본 경험. 실제로 이 젠슨왕도요, 아시겠지만 용산 전자상가에 와서 용팔이들을 상대로 내 칩을 좀 사주세요. 굉장히 굴욕감, 뭐 죄책감을 느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다 쫓아내니까 뭐 어디서 뭐 이런 걸 팔고 있어. 그 경험을 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고통의 경험이 내 맷집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저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들어보면 멋있는 말 같지만 결국 요약해보면 기우제를 열심히 지냈다라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비가 올 때까지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버텼던 극소수가 성공한다는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극한의 힘든 기간을 견뎌낸 분들은 아마 그 시간과 경험을 저는 실패가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